416페이지에 책 순서대로 가면서 정리를 해 볼게요. 근데 비대면 하니까 불편하죠? 그죠? 그래도 학원에서 오면 기분이라도 공부하러 온 느낌이 드는데 집에 있으니까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참. 한 분이 사라졌는데? 민영 씨가 사라졌구나. 아닌데, 민영 씨 있는데? 잠깐만, 내가 사람 수를 잘못 썼나? 여기 있구나. 죄송해요. 자, 우리 맞아, 사진 찍고 시작해야지. 자, 사진 좀 찍을게요. 자, 지금 우리 오늘 한 분은 안 오셔서 10분인데도 제가 이렇게 화면에서 못 찾는데, 오후 반은 18명인데 화면이 꽉 차겠다. 자, 지금 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제가 이제 듀얼 모니터 쓰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할 때 어딘가 보고 말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너무 벽 보고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 집계표를 좀 봅시다. 뭐 오늘 하고 뭐 내일 남은 부분은 마저 하고 1교시에는 하고 시작하면 되니까. 자, 그럼 먼저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 집계표는, 자,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가지고 하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금액 집계표 있죠? 자, 이 서식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원칙적으로는 이 서식에 나오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여기 3번 칸하고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되는 서식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지금 여기에 나올 과세 매출분 합계 있죠? 합계가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돼요. 얘는 공급 대가 들어가 있을 거고 여기는 공급 가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해야 되는데 예외사항이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에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 안 들어와 있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게 있죠. 지금 이게 지금 파란색 제가 쓴 게 우리 세금 계산서하고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이중 발급한 거예요. 발급. 그럼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들어갈 거는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써줘야 되죠. 세금양사하고 카드하고 중복 발행하면 두 번 발행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두 번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써주고 여기에도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쓰는데 부가가치 신고서는 세금양서 따라서 들어갈 거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순수하게 카드나 현금 영수증인 것만 부가가치 신고서는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 물건 팔았지 증빙 두 개 줬지만 물건 하나 판 거니까 매출세액은 하나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중복 발행한 거는 세금계산서 따라서 여기로 가고 카드나 현금 영수증인 것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사실 이렇게만 하면 특이한 사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연표 발행 집계표는
실수를 하면 했지 몰라서 못 푸시는 분은 지금까지 못 봤던 것 같아요. 자, 다음 우리 423페이지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를 갈게요. 자, 우리 시험 목적으로는 점수를 겨우 3점, 많이 줄 때 4점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타일이 얘를 어렵게 안 내죠. 옛날에 과거에 5점씩 주고 막 이럴 때는 회계 처리까지 시키고 막 뭔가를 많이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부가세 신고서 쪽으로 치중을 많이 가면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좀 난이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는 지금 우리 간주 임대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 작성하는 형태만 문제가 주로 나오죠. 자, 우리 원래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 과세 표준을 산출하는 게 목적인 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예요. 그런데 월세나 이런 것들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서에서도 세금 계산서를 신고를 하고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는데, 그럼 아무런 증빙이 없는 이 간주 임대료 있죠? 이 간주 임대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입력하실 때는 여러분이 순수하게 입력하는 거는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 적용 이자율이 문제에서 1.8%가 아니라면 그러면 여기 이자율을 클릭해서 수정해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임대기간을 갱신하면 계약 갱신해서 여기에다가 두 번째로 써줘야 되는 거. 계약 갱신하는 경우 있죠. 갱신하면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갱신일자 있도록 그냥 엔터만 쭉 치면 되는 거였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갱신일자가 꼭 들어가도록 해서 다시 이제 나머지 보증금이 금액이 바뀐 기간에 간주 임대료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풋값만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그 외에는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에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자,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자, 이 월세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니까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간주 임대료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여기 4번 칸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간주 임대료는 우리 14건별이라고 처리한다라고 이 앞 시간에 마지막 했었죠. 14건별이 여기 4번 칸에 들어가라는 명령어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기타라는 표현은 우리 적격 증빙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가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증빙이 없는 과세 거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 임명세서도 우리 부속 서류 문제로는 그냥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이건 AT 할 때 제가 더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다음 주가 AT 시험이죠. 그죠? 맞아. 시험 이야기하니까 시험 일정도 혹시 변경 있으면 제가 바로 여기 공지창에다가 공지를 써 드릴게요. 일어날 수도 있겠죠. 분명히 세무사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고 회계사에는 세무사에 하는 거 따라 하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항상 그런 식이었거든. 그래서 지금 세무사회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자 보면 자 여기 주의할 점들 볼게요. 자, 공제 대상 매입은 순수 미가공 농수산 축산 인산품이에요. 순수하게 미가공
농수산축산인산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확인 체크해야 될 게 우리 사업자에게는 매입 시 꼭 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수취해야 돼요. 사업자한테는. 그리고 농어민 매입부는 우리 제조업만 가능해요. 한마디로 음식점은 공제 대상 아니란 이야기예요. 농어민 매입부는 우리가 증빙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증빙이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것들을 찾아내어서 여러분들이 추려내고 쓰는 게 테스트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매입 세액 공제 대상 매입 시 사용 여부는 무관하고, 사용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공제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수입도 가능해요. 수입산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입산도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다 들어와요. 그런 거 빼지 마시고 전부 다 집어넣고, 자, 그리고 이제 공제율은 우리 두 가지 기억합시다. 공제율, 우리 중소 제조업은 104분의 4,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자, 최소한 이 두 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본 문제에 한해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법인 음식점일 때 농어민 매입분을 제거해 버리세요. 농어민 매입분은 제조업만 되니까. 그럼 본 문제 하나요? 법인 음식점이라 가정한다. 혹은 요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정한다. 이런 말 적혀 있으면 106분의 6이네 농어민 안 되겠네. 앞을 보고 얘를 꺼버리고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도 계산은 확정 신고 시에만 하는데 단기 매입액 쓰는 칸에 여기에 예정 신고 의제 매입세액 공제 대상 매입액을 가산해야 돼요. 예정 신고 때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얘를 더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아래 제가 작성한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번에 확정될 것만 나올 거거든. 그러면 예정 때 매입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에 같이 더해서 써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면세농산물 등 이 탭은 과세기간의 한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과세기간의 한도. 그래서 매출액은 예정 확정거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럼 매입액도 예정 확정거 써서 공제 대상 쓰는 거예요. 과세기간가 한 후에 예정 때 공제받은 거 빼고 단기 때 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엔 예정 때 매입한 분도 써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컴퓨터는 확정 때 입력한 것만 들어올 거예요. 예정 때 거 처리한 건 안 나와서 블록에도 안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 때 매입한 거 있으면 지금 얘를 여기에다가 써주란 이야기예요. 더해서 써주란 이야기예요. 그래? 뭐 예정 때 신고한 거 있다면 여기 쓰는 건 안 놓칠 거니까
근데 입력할 때에 보면 가끔씩 프로그램이 오류가 떠서 여기 공지율이 잘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지금 얘가 이런 것들로 잘못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원하는 값이 정확하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선택을 해주세요. 가끔씩 여기가 오류가 뜨거나 아니면 얘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얘가 안 나올 때가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104분의 4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얘가 뜰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공제율이 잘못 집히게 되면 지금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집히면 얘가 안 나오죠. 여기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걸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확정 신고 때 하는데 얘가 안 나오면 이 부분을 한번 의심해서 바라보시고 딱 우리 104분의 4나 106분의 6이다. 이걸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여기 체크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의제매입세 공제는. 자, 다음은 재활용 우리 책 순서 들어가면 대손세액 공제죠. 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자, 대손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자, 얘를 보면 자, 일단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산 세무위급에 대손 변제 탭에 간 적은 없어요. 그래서 대손 발생 탭만 이 탭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대손이 발생하면 자, 우리는 플러스로 입력을 할 거고 그리고 대손금 회수를 하면 얘는 마이너스로 그냥 써주는 거지. 부호로 조정하는 거지. 대손 변제 탭은 가지 마세요. 앞만 봐도 이상한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부채에 대해서 매입세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때 대손 변제 탭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서 여러분은 여기 갈 일은 없다란 이야기예요. 여기 갈 일은 지금까지 세무위급에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 신고서의 기간 입력은 무조건 확정 신고 기간만 입력을 하는 거예요. 4월부터 6월, 10월부터 12월 이것만 입력을 할 거예요. 안에 내용은 과세기간 거 다 들어갈 거지만 우리 위에 신고서에 기간 입력하는 건 확정 신고 기간만 쓸 거란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에 입력을 4월부터 6월이다라고 이렇게 써야 되지. 1월부터 6월 쓰면 이 문제는 전부 다 날리는 거예요. 썼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면 확정신고서 열면 아무것도 안 뜰 거거든. 그럼 먼저 여기서부터 주의를 하시고 자, 그럼 지금 여기에 대손 확정일 쓰는 거 있죠. 일반적인 거는 대손 확정일을 쓰는데 대손 확정일을 쓸 때 부도 발생한 거에 대한 것들 있죠. 대손사유 중에 부도 6개월 경과한 게 있으면 대손 기준일이 부도 확인일이에요. 그럼 부도 확인일이 예를 들어서 2019년 10월 2일이었어요. 그러면 대손 확정일은 2020년 6개월 하면 11월, 12월, 1, 2, 3, 4, 4월이죠. 그러면 쓰실 때 2020년 4월 3일이라고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도 확인일 6개월 다음 날짜로 쓰시면 돼요. 이게 나오면 2020년 4월 3일로 써서 대손이 발생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거면 이런 식으로 써줄 거고, 만약에 이날에 회수를 했으면 4월 3일날 마이너스 예를 들어 1100만원이다. 그럼 여기에 쓰는 글자는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손 채권 회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 쓴다는 건 여기에 있는 부호를 가지고 결정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가지 말고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내일 부가세 신고서 이야기 제가 좀 할 건데, 부가세 신고서에서 이야기 부분도 아주 자주 나오니까 기준 잡을 건데, 오늘은 그 기준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대손 발생하면 플러스, 회수하면 반대니까 마이너스구나, 이 신고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대손세액 공제니까 받으려고 왔을 땐 그냥 쓰는데 거꾸로 회수하니까 마이너스라고 쓰네. 그렇게만 생각하시고 얘를 접근을 하세요. 자, 그럼 우리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게 대손 사유 말고도 우리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게 우리 저당권 설정한 거고, 그리고 우리 면세 재화의 미수금, 토지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 매각한 미수금은 되는 거예요. 면세 재화에 대한 미수금, 부가가치세가 없잖아. 근데 부가가치세 못 받았어요 라고 말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대여금, 이것들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얘를 적혀 있으면 얘는 아예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손 사유는 사실 눈에 보이잖아.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여기 가서 클릭하면 여기 안 들어와 있으면 대손 사유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저는 걱정이 안 되는 게, 내가 실수로 쓰다가도 여기에 있는 사유 때문에 다 인지가 되는데, 지금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선정을 해서 먼저 빼주라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아예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대손세액 공제는 지금 이걸로 생각하고, 우리 전에 정리해 둔 거 보시면 지금 이 챕터에서 분계를 제가 많이 적었었죠. 분계 적은 거 보이시죠? 이거 여러분 공부해 두신 거 있죠? 그 분계가 일반 전표 때 많이 사용이 될 거니까, 대손세액 공제 받았 경우에 대손 당했을 때, 그리고 그걸 회수했을 때 분계도 다시 한 번만 체크를 해 두세요. 그건 일반 전표용으로. 자, 다음 이제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신고서. 이게 작년인가 나와서 올해 안 나올 확률도 있는 건데, 자, 이건 공제율이 간단하죠. 중고자동차는 많이 해주더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고자동차는 많이 해주더라. 110분의 10. 그 외 고철이나 폐지나 이런 것들은 103분의 3. 그죠? 그럼 한도 계산을 얘도 확정 신고 때 할 건데, 한도 계산 부분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한도 계산 할 때에 세금 계산서에 의한 매입부는 제외하고 한도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은 거는 한도 계산,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 대상액이 아닌데, 그런데 여기에 한도 계산하는 아래쪽에 보면 세금 계산서 칸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우리 재활용 패자원 세액공제 대상은 아닌데 우리가 한도 계산할 때 계산 시에는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과세사업자 매입부는 공제 대상이 아닌 거예요. 세금계산서 안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사업자한테 안 받은 거는 너가 악의적으로 안 받은 거니까 그거는 안 해주겠다 그런 조건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 이 부분만 체크를 해서 쓰시면 이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신고서도 뭐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예정 확정 합친 거. 한도 계산은 무조건 과세 기간이에요. 한도 계산을 예정 신고 기간, 확정 신고 기간 이렇게 나눠서 저와 같이 한도 계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계산은 무조건 과세 기간 걸 가지고 한다.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건물등 감가상가 자산 취득명세서는 풀렸고 얘도 풀렸고 자 우리 수출 시점 명세서 448페이지로 가서 자 수출 시점 명세서는 잠시만요. 자 죄송해요. 자 수출 시점 명세서는 우리 먼저 체크할 게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선적일이 이번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환율을 이야기할 건데 그 환율이 날짜가 선적일하고 대금 결제일하고 두 개 중에 빠른 날 환율을 사용할 거예요. 빠른 날 환율. 사실 이건 얘가 포인트잖아요. 그 외에는 특이한 거 없죠 사실. 월요일 아닌 거 빼고 빠른 날 환율 쓴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보면 얘는 입력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추려내는 선별해내는 게 목적이죠. 그럼 입력하면 안 되는 게 무조건 우린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그럼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 받아도 공제 안 되는 불공제 사유. 두 번째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업자. 예로 대표적인 게 간이과세자. 그래서 사업자 건은 여기에 안 들어올 거고 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을 보면 자, 불가 업종이 목욕, 이발, 미용, 여객 운송 용역. 자, 여객 운송 용역이
우리 택시라든지 고속철도, 요즘 많이 대놓고 KTX라고 막 적혀 있던데, 이하고 항공권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장권 발행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안 되고, 마지막으로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받았으면 세금 계산서로 공제를 받아야 되지 신용카드로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얘네들을 다 빼내면 되는 건데, 그럼 지금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것들은 세금계산서 수취부를 빼고 1번, 2번, 3번 사유, 얘네들은 우리 거래가 일어나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사유예요. 얘네들은 다 일반 전표에 쓰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쓴다는 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볼 때도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사유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 41번, 42번에도 얘네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부가가치 신고서 문제 할 때에 얘네들이 정보가 나올 거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얘는 수령명세서에 구분 적혀 있는 곳에 아래에 있는 1, 2, 3, 4번 있죠. 여기 구분해서 이제 1, 2, 3, 4번 쓰는데 주의하실 게, 법인카드가 사업용 카드고 4번 신용이라 적혀 있는 건 국세청에 등록한 종업원 카드예요. 그래서 국세청에 등록한 종업원 카드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때 4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 그냥 법인카드다 라고 하면 우리는 3번 사업용 카드 써야 돼요. 얘가 3번 선택했을 때 들어오는 거고, 4번 신용 선택하면 그 밖에 신용카드에 들어오게 돼요. 그럼 법인카드를 그 밖에 신용카드다라고 하면 이상하다는 느낌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얘 선택만 주의하시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얘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이야기고, 자, 다음 이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볼게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명세서. 자, 첫 번째 있는 얘네들은 그냥 불공제 사유인데, 글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세금 계산서라고 대놓고 위에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건 세금 계산서 수취분 중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세금계산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여기 부가가치 신고에 아예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에 불공제 사유. 그럼 불공제 사유 중에서 5번 보시면 면세사업 관련이라고 적혀 있죠. 한마디로 면세사업에만 쓴 경우에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안분 탭, 정산 탭, 재계산 탭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쓸 때 사업에 공통 사용한 거에 대해서만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거예요. 안분 계산을. 자, 이런 표현 많이 썼죠. 과세사업에만 쓰면 매입세액 공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서식 자체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면세사업에만 쓰면
여기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에 들어와서 통째로 불공제 받으면 돼요. 근데 과세사업, 면세사업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 안분 탭으로 와서 여기 세 군데로 와서 우리가 얘네들 비율만큼 나눠줄 거예요. 그럼 비율만큼 나눠주는 걸 안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안분 탭은 이때는 예정신고 때 하는 거고, 정산 탭은 안분 탭은 예정신고 때 하는 거고, 정산 탭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거고, 재계산은 다시 계산한다는 건데 확정신고할 때에 고정자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는 재계산은 재계산이라고 대놓고 말해주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죠. 재계산은 재계산이라 말해주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되는데, 안분이라는 표현을 정산 탭에 들어가라고 할 때도 있는데, 만약에 안분을 행하라고 하면 정산도 우리는 똑같이 면세 비율만큼 비율을 나누는 거니까 똑같이 우리는 안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탭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입력하는 이 기간이 확정신고 기간이면 정산 탭에 가고, 예정신고 기간이면 안분 탭에 가야 되니까 무작정 안분 적혀 있다고 안분으로 가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서식이는 말 안 해주면 그냥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란 이야기예요. 그럼 안분 탭에서는 자, 여기 면세 비율 구하는 공식은 이 5가지가 순서대로인데, 원칙이 1번을 모를 때 2번, 모르면 3번, 모르면 4번, 이렇게 순서대로 갈 건데, 제가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1번으로 가라 그랬죠.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1번으로 갈 거니까 여기서 고민하고 있을 거 없어요. 면적을 알려줘도 면적 신경 쓰지 말고 공급가액으로. 그럼 공급가액으로 가서 우리는 여기에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액서는 공급가액을 쓰고, 그럼 세액 나올 거죠. 그리고 총 공급가액에 매출을 해본 거니까 과세와 면세를 합쳐서 이 공급가액을 쓰고,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 쓰면 얘는 끝인 거예요. 과세 면세 합친 거에 매출에 면세 매출만 쓰면 얘는 끝인 거예요. 그럼 안분 나오면 너무 쉬워서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왔죠. 우리 기출문제 있는 거 하나도 못 풀어봤잖아요. 그럼 정산 탭이 주로 나오는데, 정산 탭에서도 공급가액 기준을 하고 똑같이, 자, 총 공통 매입세액,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과세기간 불공제 세액이에요. 확정 거가 아니고 과세기간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렇기 때문에 총 공통 매입세액도 예정 확정가 합쳐야 되고, 총 공급가액도 과세 면세 합친 걸 예정 확정거 다 합쳐야 되고,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도 예정 확정거 합쳐서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만큼 과세기간 총 공통 매입세액에 불공제 세액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방금 안분했던 거 여기서 빼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불공제 세액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과세기간 걸로 여기를 작성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재계산을 보면, 자, 이 재계산은 자, 여기 건물이다, 나머지 기계장치나 차량 운반구나 비품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체감률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컴퓨터에서 이 체감률에 맞춰서 계산을 해줄 건데, 자, 여기 단기 거는 당연히 단기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을 쓸 거예요. 그런데 이 직전이라고 쓰는 건 얘는 마지막 면세 비율 계산한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 하면 바로 직전 거만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전 과세기간에 면세 비율 계산을 안 했어요. 안 했으면 그 이전 거 쓴다는 거예요. 그럼 직전 기간에 왜 면세 비율 계산을 안 했죠? 이 소식은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날 때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시험에 면세 비율 할 수 있는 과세기간께 2개밖에 안 나오면 쓸 게 이거밖에 없잖아. 그죠? 직전 거랑 이번 거만 알려주면 쓸 게 그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3개를 알려주면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전 과세기간 때 재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안 했으면 그 이전 거 가지고 이렇게 재계산하도록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지금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 3점, 4점을 위해서 한 거라서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한 번 정도만 쭉 입력해 보시면서 기억만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좀 기억을 가져주시고,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내일은 부가세 신고서하고 우리 소득세 하는 부분만 1교시에 같이 이야기를 좀 한 후에 같이 기출문제를 풀게요. 우리 내일도 저하고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니까, 내일은 오늘 아침에 우리 실패했던 QR코드 화면에 올라와 있는 거 보시고 QR코드 찍으시면 돼요. 우리 서훈씨가 마음 제일 편하다. 그런 거 안 찍어도 되니까. 그죠?